한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군대. 그런 군대를 가는 20대의 남성은 처음으로 많은 이별을 겪게 됩니다. 사회와 단절, 여자친구와의 이별, 혹은 힘들고 지치는 기다림. 흔히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군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20대 혈기왕성한 젊은 여성들에게 2년이라는 기간은 더 무겁고 막연한 시간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고무신을 신은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러시아 여성입니다. 10커플 중 한 커플도 버티지 못한다는 군대. 그런 어려움 속에 그녀는 한국 남자를 2년 동안 목이 빠지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다린 제삿 날, 반가움에 뛰어간 러시아 여성을 본 한국 남자는 정색하며 모른 척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때의 상황,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타샤입니다. 2000년대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겨울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6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부모님의 단호한 결정 앞에 저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국과의 물류 사업으로 성공하셨고 그 인연으로 신뢰할 만한 한국 가정에서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육도 받고 문화도 배우면 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결정사항이었고 어머니는 그저 제 가방에 러시아 초콜릿을 가득 넣어주는 것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대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달리 한국의 봄 공기는 축축하고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가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와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부부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남자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타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한국어를 조금 배웠지만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여자분은 계속 러시아에 대해 물으셨지만 저는 대부분 네, 와, 아니요, 로만 대답했어요. 그 아이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수호는 제게 간간히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서툰 영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어가 이토록 반가울 줄 몰랐어요. 그들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러시아의 넓은 저택에서 자란 저에게는 작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아늑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는 문화가 낯설었고 방바닥이 따뜻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제게 배정된 방은 아담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첫날 밤,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러시아의 친구들이 그리웠고 이 낯선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두려웠어요. 아침이 되자 코를 자극하는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부엌에서 아주머니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국, 생선구이.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나타샤,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밥 먹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탁에 앉자 아저씨와 수호도 합류했어요. 그들은 제가 젓가락을 어색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호는 직접 숟가락을 건네주었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반찬을 제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학교는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수호는 같은 반이었고 처음 며칠은 그가 제 대변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대하는 친구들을 항상 수호가 막아줬어요. 그 덕분에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밤이면 아주머니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종종 러시아 관련 책을 보여주시며 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익혀갔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고 수호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함께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호기심과 친절함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이미 그 가정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숙제를 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공부는 어떤지, 생활은 괜찮은지 물으셨고, 어머니는 건강을 챙기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호와 함께 눈싸움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집에 도착하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불러 거실로 데려갔고 거기에는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나타샤,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저씨의 표정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전화기를 귀에 대자 러시아어로 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공장에 큰 화재가 났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전화기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주머니가 재빨리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어서 들려온 소식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장은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이 화재와 함께 사라졌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친척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대부분 멀리 떨어져 살았고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고아가 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호는 매일 문 앞에서 저를 걱정했고 아주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음식을 두고 가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나타샤,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간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단다. 그리고 이미 너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하지 마. 넌 이제 우리 딸이야. 여기 우리와 함께 살면 돼.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제 마음에 켜졌습니다. 이 낯선 나라, 낯선 집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제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제게 김치를 건넸고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아저씨는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시 나갔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수호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저를 챙겼고 친구들도 제 사정을 알고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꽤 유창해졌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해나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집이 제 집이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법적으로도 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러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거나 주말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이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수호와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아주머니의 요리도 돕게 되었어요. 때로는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 그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보르시치를 처음 맛본 수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이 가정에 녹아들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가족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특히 수호의 존재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어요. 그날의 비극적인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러시아로 돌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이곳, 이 가족과 함께 있게 했어요. 한국의 낯선 집에서 찾은 따뜻함,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마치 친부모님처럼 자랑스러운 얼굴로 제 졸업장을 바라보셨어요. 3년 전 러시아에서 온 낯선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수호도 같은 날 졸업했고
우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에, 저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한양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첫날, 캠퍼스는 활기찼어요. 러시아인 특유의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저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고, 저는 이제 꽤 유창해진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첫날 경험을 나누는데 수호의 시선이 자꾸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그는 그저 웃고 말았어요.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과제들까지. 저는 국제학부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호는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배웠어요. 캠퍼스는 달랐지만 주말이면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북촌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남산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울렸고 마법 같은 순간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평소처럼 지냈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둘 다 느꼈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족여행이었고 물론 수호와 저도 함께였어요. 푸른 바다와 오름을 배경으로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번은 숙소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호의 손이 슬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자리를 설명했습니다. 2학년이 되고 우리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셨어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저 친구이자 가족으로 지냈어요. 대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남학생들은 이국적인 제 외모에 관심을 보였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만남을 주선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 반복되자 몇 번은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수호를 보는 순간 다른 남자들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수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여자 선배가 자주 집에 놀러왔고 그들이 과제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간식을 준비해주는 가족의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선배가 떠난 후 자주 수호에게 투정을 부렸고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질투해?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정했지만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우리 집 거실에서 단둘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친척 결혼식 참석으로 주말 내내 집을 비우셨어요. 영화 중간 수호가 갑자기 리모컨으로 화면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어요. 나타샤, 나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올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수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 군대에 간다.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수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군복무를 계획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호는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잠시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갑자기 왜?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도 우리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나흘 후 수호는 짧게 깎은 머리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며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저 손을 흔들며 건강하게 다녀와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이지만 수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학 생활에 더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그의 부모님과 함께 면회를 다녔고 훈련소에서 만난 수호는 늘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호는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연락은 더 뜸해졌고 가끔 오는 편지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학업에 열중하며 그를 기다렸어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많은 남자들이 접근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다며 다가오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는 친절했고 지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는 대신 한국어 공부를 도와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몇 번의 만남 후 그 선배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수업이 끝난 후 기다리기도 했어요. 불편했지만 그의 열정이 조금은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우산을 같이 쓰고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가 갑자기 저를 안으려 했고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느꼈어요. 뒤를 돌아보니 수호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옆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에게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수호는 이미 자기 방 문을 닫은 뒤였어요. 수호야, 언제 왔어? 휴가 나온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밤 식탁에 모였을 때 수호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휴가에 기뻐하셨지만 수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호의 휴가가 끝날 때까지 그는 저를 피했어요.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호가 다시 부대로 돌아간 후 집은 더욱 적막했어요. 아주머니는 수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물으셨지만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선배와 있던 모습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수호의 답장은 단조로웠고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1년이 지나고 수호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2년 만에 돌아올 그가 여전히 차갑게 대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당일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함께 부대 앞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나오는 수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고 제게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드릴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대했어요. 밤이 깊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정면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일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어요. 수호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는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밝게 대화를 이어가셨지만 수호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그릇만 바라보며 밥을 먹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가 출근하고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두드리자 마지못해 문이 열렸고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 얘기 없어. 문을 닫으려는 그의 손을 제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결국 그날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수호는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고 있더라도 저를 피했습니다. 가끔 그의 방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즐겨 치던 노래가 아닌 낯선 멜로디였어요. 슬프고 애절한 그 음악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수호는 대학 복학 준비로 바쁘다며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친척 집에 가셨고 집에는 저와 수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고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수호가 주문한 치킨이었어요. 그가 방에서 나와 배달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접시와 물을 준비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수호는 치킨 상자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웃으며 어떤 부위가 맛있는지 토론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각자의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수호야,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치킨 조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달라졌어. 내가 달라졌고 너도. 그의 모호한 대답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 그냥 내버려둬. 넌 이제 내 삶이 있잖아. 내가 끼어들 필요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참으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호의 친구들이 저녁 축하 모임을 한다며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레 나가보니 수호가 술에 취해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수호야, 괜찮아? 어디 아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눈빛은 없었고 그저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만 있었어요. 저는 그를 부축해 거실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가져다주며 그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는 물을 받아들고 한 번에 다 마셨습니다. 나타샤. 오랜만에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그는 취했지만 오히려 그래서인지 솔직해 보였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그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매일 밤 내 생각했어.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내가 여기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가 갑자기 났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에 왔지. 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랑 있더라. 우산 하나로 같이 걸어오고 있었어. 너무 가까워 보였어. 그리고 그 남자가 널 안으려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날의 선배와 있었던 일. 수호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난 이제 막 제대한 군인일 뿐이고 너는 예쁘고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그 남자처럼 능력 있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취기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을 꼭 잡고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 선배는 그냥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다며 다가온 사람이었어. 그날도 비가 와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길래 그냥 왔을 뿐이야. 내가 거절했는데도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수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널 좋아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면서도 내 마음은 달랐어.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도 다 너 때문이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수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이 2년 동안 많은 남자들이 다가왔지만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늘 내가 군대에서 잘 지내는지, 언제 돌아올지 그것만 생각했어. 수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도 너를 좋아해.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러시아에서 왔을 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수호는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빠르게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떡하지? 부모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데 그의 말에 저도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감정은 서로에게 확인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우리를 남매처럼 여기셨고 그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천천히 생각해보고 적절한 때가 오면 말씀드리자.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 오해해서. 내가 너무 멍청했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군대에서의 그의 생활, 대학에서의 제 경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돌아오기 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비밀을 공유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가족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친 수호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가득했고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보지 않을 때 살짝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평범한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행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수호는 다시 대학에 복학했고 저는 3학년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캠퍼스가 달라 학교에서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종종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함께 카페에 가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죄책감도 들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비밀을 감추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관계를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행복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비밀 연애는 한 달, 2달 이어졌습니다. 수호와 저는 집 밖에서는 연인으로, 집 안에서는 가족인 척 연기하며 이중생활을 했어요. 때로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서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서로 눈빛만 마주치면 비밀스러운 행복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주말, 수호는 저를 데이트 명목으로 남산타워에 데려갔어요.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맹세하는 자물쇠가 가득한 곳에서 수호는 조그만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약속이야.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선물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목에 걸린 그 펜던트는 우리만의 비밀을 담은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수호를 향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한 달 후 아저씨의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특별히 갈비찜을 준비하셨고 저는 러시아식 샐러드를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수호는 아버지를 위해 와인을 선물했어요. 모두 웃고 떠드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갑자기 아저씨가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얘기할 게 있구나. 우리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저씨는 잠시 저와 수호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언제 말할 생각이었니? 그 말에 저와 수호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눈이 없는 줄 알았니?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모를 리가 없지. 부모님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수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너희가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호가 군대 가기 전부터 눈치챘지. 그리고 나타샤가 다른 남자들의 소개팅을 모두 거절할 때도 그 이유를 알았어. 이 말을 듣고 수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어요. 아저씨는 와인 잔을 들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너희가 용기를 내서 말할까 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말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너희를 축복한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모님의 반응이 오히려 축복이라니. 수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주머니는 일어나 우리 둘을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식사를 함께했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저씨는 러시아 보드카를 꺼내 특별히 축하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공식화되었어요. 친척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대부분은 축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부는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호의 친구들은 오히려 드라마 같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수호는 대학에 복학하여 졸업을 향해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러시아어 통역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그 덕분에 용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혼 반지를 받은 것은 수호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학사모를 쓴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네 라고 대답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러시아 친척들에게도 소식을 전했고 몇몇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호의 친척들도 대부분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한복을 입혀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러시아식 웨딩드레스와 한복 두 가지 모두 입기로 한 것이 특별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제 이모가 오셨고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작은 가족 유물을 가져오셨어요.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그것을 착용하며 마치 부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이 지금의 저를 보면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호의 대학 친구들, 저의 러시아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호는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이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수호는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여러 번 고배를 마셨고 결국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월급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통역 일을 하며 수입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간이 흘러 수호는 승진하여 대리가 되었고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기뻤어요. 부모님도 첫 손주의 소식에 기뻐하셨고 자주 찾아오셔서 음식을 해주시고 살림을 도와주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전통이 섞인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임산부가 짠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미남미녀가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짠 음식을 피하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은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수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호로 지었고 러시아식 중간 이름으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어요. 두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가정의 첫 결실이었습니다. 민호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수호는 승진 소식을 들고 왔어요.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급여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작은 아파트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웠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6살의 낯선 나라로 와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부모님이 그리워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가족이 있어요.
수호와 민호,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딸까지. 러시아에서 상처받은 소녀였던 제가 한국에서 이런 따뜻한 사랑을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민호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수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매일 아침 수호를 배웅할 때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제 남편 수호에게. 이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아픔, 한국에서의 적응, 수호와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년 같아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민호가 아빠 안녕 이라고 외치며 그에게 달려가고 수호는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음 짓습니다. 이 작은 행복들이 모여 제 인생을 완성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함을 가득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제게 준 선물.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